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당내에 잡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상직 후보가 이 전북도당 위원장 단독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이 후보직을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성주, 이원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에 들어갔는데요. 이 민주당 중앙단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민심과 여론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 향후 2년간 집권 여당의 전북도당을 이끌어갈 위원장이 8월 9일에 선출이 될 텐데요. 정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정말 전북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각자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999년 2월에 이 삼내에 있는 나라슈퍼라는 곳에서 강도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범인으로 몰렸던 3명의 청년이 있는데 당시에는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7년 후에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슈 후에서 짚어봤습니다. 올봄 익산에 110년 된 교회의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일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의 아내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세버스 업계입니다. 도내 전세버스 운행률 82%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번호판을 떼어 반납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이야기, 오늘 휴먼스토리 현장인에서 담아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추적 사건 너머 이 시간은요. 9명의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익산 목사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목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아내가 이번에는 피해자들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익산시 성당면의 한 마을. 1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 교회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89년 해당 교회에 부임한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신도들을 성추행해온 것. 목사님이요? 치마 입고 있으면 그냥 파파고니 속에 손 넣고 목사고 포옹 한 번 하게 나중에는 허리까지 손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뽀뽀 좀 한번 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은 이제 가슴 쪽에 손이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당 목사의 만행은 성추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안방으로 막 몰아넣는 거요. 그래서 막 그냥 밀어다 붙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도. 한두 건이 아니네요. 들어갔어, 그 방을. 그렇게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 목사의 추악한 성범죄는 또 있었습니다. 신도들의 미성년자 자녀들까지 성추행해온 것. 미성년자까지요? 아, 저거는 정말 아니죠. 못달래 뉴스를 지가 막 이렇게 막 뿌리치고 나온 적도 있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10년 전에도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던 해당 목사. 필요한 사람들을 꼭 해갖고 유가원 같은 거 해주겠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잘해요. 평화롭던 마을이 목사로 인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제8년 교회에서 이런 풍기박산을 만들고도 잘못이 없다. 나쁜 놈이 그냥 목사님이 그게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부정문 된 거예요. 사건 이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설립한 해당 목사.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잘 몰라. 저게 무슨 염치입니까? 조사는 받으셨잖아요. 아니야, 난 그도 이제 전세에서 받았고. 이후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목사. 1심에서 강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강간 2명, 성추행 7명 이렇게 있는데 형량이 8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많은 죄를 짓는데 왜 그렇게 8년 나왔나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해당 목사.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친밀감의 표시로 서양식 인사를 했을 뿐 강제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저런 피해자들이 행위가 2번 서양식 올렸습니다.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폭행은 여전히 저희 내연 관계여서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고하다. 성추행은 나는 주의 사랑으로 항상 뭐 현관에서 인사했을 뿐이고 미성년자는 역시나 내가 뭐 좀 서양식으로 미국식으로 인사를 좀 한 것뿐이고. 그런데 최근 목사의 아내로 인해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됐다는 피해 신도. 2차 피해가 시작되는 목사의 거죠. 부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대동한 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는 겁니다. 강정에서는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안 돼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야, 사실은 교회 목사 사모하고 같이 왔어. 야, 그래. 엄마 아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너 미쳤구나. 어쩔 수 없이 만난 목사 부인. 그녀는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합니다. 만나자마자 막 내 손을 붙들으면서 돈 1,000만 원 받고 합의해주고 우리 내일 모레 재판인 게 합의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막 합의를 봐달라고 막 그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저런 사건이 돈이면 피해자와 됩니까? 만난 자리에서 합의금을 건네며 합의를 재촉했다는 목사 부인.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들 배신은 못한다. 이 물속에 들어간 놈 꺼내주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하냐 못한다. 그랬더니 막 합의 봐줄 때까지 안 간다는겨. 막. 막무가내네요. 갑자기 찾아온 목사의 아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몹시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막 벌벌벌벌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니까 그러시겠죠. 말도 안 나오고 막 입이 타고 그래갖고 가슴 뛰는 게 안 가라돼갖고 아유. 저기서 약 열흘치인가 일주일씩 갖다 또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목사 측의 2차 가해는 또 있었습니다. 목사 아내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남편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알렸고 그 때문에 가정 불화까지 생긴 겁니다. 남편한테 사모가 연락이 와서 가정이 심히 불화하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되었죠. 목사 부인이 피해자 남편들에게 전화를 해 요구한 적도 없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따졌다는 것. 아니 만행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딸도 이뻐했다 부인이 딸까지 막 그냥 거기다 그냥 거시겠다고 3천만 원 없어도 살지 않냐. 안부 전화 한 것도 없이 뭣도 없이 다짜고짜 따지는 식으로 전화 오니까 좀 화도 나고 황당도 염치가 하고. 없네요. 너 그 사람이랑 너 뭔 일이냐. 남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도 거기에 개입돼 있냐 이거예요. 애들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너도 이거 뭐 있구만. 난리가 난 거예요. 피해자의 변호인 측이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금액을 목사 아내가 합의금이라고 표현하며 남편들의 오해마저 불러일으킨 것. 목사 아내의 전화 이후 또 다른 고통까지 짊어지게 된 피해 신도. 내가 말하면은 힘들으니까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뭐 크게 뭐 죄를 짓거나 그래서 말하지는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이 일로 남편의 불신이 커져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로 나가서 말을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죽은 듯이 쥐도 안 졌는데 죽은 듯이 살고 있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긴데 어떻게 그런 미안한 마음 없이 다시 전화해서 피해자들 가족들을 온통 아프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해당 목사 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끝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검찰 구형 18년보다 턱없이 낮은 1심 형량을 지적하며 자기 반성이 없는 목사를 엄중 처벌하라는 것. 수십 년 동안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해당 목사.
하지만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추행 혐의는 반성한다며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신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건 어디 가서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귀경 가서 귀경도 오고 드라이브도 시켜야 돼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무슨 연인 관계요? 그런 게 미친지 그런 게 어디다 대고 내연 관계요? 한마디로 말해 분개어죠. 속이 상하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많이 나고. 이 목사 아내의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랐을 듯합니다. 네, 우선 영상만 봐도 화가 많이 나죠. 너무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진짜요. 네. 그 중에 한 분은요, 이 성폭행 목사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는데 이제 조금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목사 아내가 다시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또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이 목사의 아내가 피해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 남편들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범죄를 좀 저지른 것처럼 오히려 죄의식을 가해자처럼 갖고 지금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이 이러한데도 목사 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죠. 제작진은 목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별장에 머물고 있던 목사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제작진. 목사의 아내는 왜 피해자 남편들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해요. 여자 신도분들 남편분들한테 통화하셨다면서요? 통화를 할 수 있죠, 전부 다. 신도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고 왜 남편분들한테 통화를 하신 거예요? 남편들이 설마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가정 불화가 생겨 자기 부인 문제인데 그쪽 편만 말을 듣고 보도를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흘리냐 그거요. 자기네들이 법정에서 법원에 재판받을 때 증언할 때 다 왔었어 남편들이. 남편들이 왔었다고요? 그럼 그러니까 좀 악의적인 의도가 하지만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피해 신도들. 지금 이야기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알았어요. 그거 일반적으로 사무 생각이에요. 알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기를 아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막 사람들이 돕고 이런 건 아는데 이제 이런 거는 몰랐었죠.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 성격 몰라? 그 자리에서 나 죽고 저 죽어. 하지만 남편들이 재판정에 왔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는 목사 부인. 남편이 왜 몰라 다 알고 있어. 그런 소리 믿지를 마시라. 그러니까 왜 편파 보도를 하냐 나는 그거예요. 왜 편파분도 막 그쪽 편만 말을 듣고 보도를 그렇게 언론에다 그렇게 흘리냐 그거요. 또 신랑도 거기도 다 알고 있어. 그분들도 다 법원에 가서 증언까지 했어 자기들이. 그런데 왜 모르냐고. 실제 피해자 남편 가운데 한 명이 재판정에 동행했지만 아내가 피해자인 줄은 모르고 교회 일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는 신도의 이야기. 한 분은 참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그 재판정에는 들어갔다 나왔지만 자기 아내가 재판장에 서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또 실명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그 내용을.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변호사님들도 그러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하여튼간에 잘잘못을 우리가 떠나서 그분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겠냐 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죠. 잘잘못을 떠나면 안 되죠. 이에 재판부가 목사가 요청한 합의 시간을 준 절차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여성 인권단체. 저희는 그 재판부가 그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어떤 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직접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금하면서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 목사는 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뿐 아니라 교회 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상황. 횡령까지 했습니까? 문제도 보냈다고 했는데 안 보낸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발각이 되니까 그때서 막 돈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뭐 보냈다고 유류비 같은 경우
영수 지출이 안 된 것도 지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심지어 해당 교회 부목사가 목사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 아내로부터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배신했냐? 이 교회 네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냐? 왜 은혜를 그런 식으로 줘버리냐? 이제 이런 전화죠. 그리고 목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 말하는 신도들. 하나가 들통이다 하면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길래 도대체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3분을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성폭행한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32년이잖아요. 수십 명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안 나온 것 뿐이지 정말 저 악마예요. 그럼에도 절대적 위치에 있는 목사가 두려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신도들.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한 그 목사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건의에 억눌리다 보니까 반발하는 것도 어렵고. 목사님을 나쁜 사람 만든다는 게 감히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목사는 건들면 안 된다. 절대 권력이 목사는. 하지만 목사 아내는 도리어 신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예 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럼 성추행도 없었다라고 지금.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 교인들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꿀닥거리고 사랑하고 우리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30년을 이렇게 같이 참 동거동록 했다고 보면 뭐 참 할 수 있듯이 이 정도로 우리가 친밀하게 서로 이런 농담도 해가면서 장난도 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엄청 이건 좀 잘못된 진짜 법이다. 이거 한국 사회야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좀 다들 염려를 하거든요. 목사가 뭘 잘못했냐. 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속상하고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 피해자들한테.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엄청 힘들거든요. 막 잠도 안 오고 그냥 저희들 좀 가만히 놔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주인이에요? 진짜 이건 아니죠. 반성은커녕 목사 아내의 2차 가해까지 더해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 신도들. 그 피해받으신 내용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이런 어떤 위법한 상황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부에 현재 그 피해받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부인이나 그 인근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가해자가 형량이 적거나 아니면 가해자 측근들이 언제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물리적이든 어떤 방식이든 보복을 해야겠어라고 하면 나는 노출되어 있구나라고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이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받길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 신앙적 믿음도 떨어진 것도 진짜 힘들어요. 회복이 언제 되는데 그게 더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한결 이후에 계속 제 2차, 3차 피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꼭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당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들. 그들이 온당한 죄값을 받아 피해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목사 측은 일관되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모함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아니고 성추행 역시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역시도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식으로 인사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살아보셨잖아요. 누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사해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할 말이 없네요. 철컹철컹입니다. 네. 이 외에도요, 교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일부를 횡령하는 등 교회 돈 1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 주 8월 14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에 검사 측이 해당 목사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심에서는 8년 만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이 구형한 형에 비해서 1심형이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항소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